한미동맹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32년을 한반도 상공을 지켜온 주한미군 전투기 편대가 완전히 철수했죠. 전 세계 언론은 한 목소리로 단언했어요. CNN과 BBC는 쉴 새 없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버림받았다고요. 그러나 불과 12시간 뒤 최신형 F-16 편대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방공체계 IFPC를 아시아 최초로 한반도에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미국을 다시 이 땅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왜 하필 일본도 호주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했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32년의 세월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엔진음이 사라지고 하늘에 정막만 남았죠. 그 순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외쳤어요. 한국이 버려졌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알렉산더 그랜트입니다. 미 국방부 태평양 전략 분석관으로 지난 25년을 보냈죠. 1999년 처음 오상기지를 방문한 이후 이 땅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오상이지 활주로 끝자락에 서 있었어요.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낮게 깔린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제 앞에서 거대한 기체들이 하나씩 이륙하는 중이었습니다. A-10 공격기, 워트호그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적인 탱크 킬러가 지금 떠나고 있었어요. 1993년부터 이곳을 지켜온 24대의 기체였죠. 32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온 전력이었습니다. 두툼한 장갑과 거대한 게틀링포를 장착한 그 모습 자체가 공포였어요. 적 전차를 관통하는 30mm 포탄 초저고도 비행으로 아군을 엄호하는 근접 항공 지원의 상징이었죠.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단 한 줄뿐이었어요. A-10 전면 철수, 즉시 시행.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군 정비사 한 명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32년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체 철수가 아니었어요. 상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전 8시 마지막 A-10이 활주로를 박차고 상승했습니다. 엔진음이 점차 멀어졌고 하늘은 다시금 고요해졌어요. 그 침묵이 무겁게 짓눌렀죠. 정확히 1시간 뒤 세상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채웠어요. 미국 한국 방어 전력 대폭 축소. BBC도 즉각 보도에 나섰죠. 한미동맹 균열, A-10 철수는 시작에 불과. 일본 언론은 한층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이제 홀로 남겨지다. 제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어요. 워싱턴, 도쿄, 베를린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죠. 모두가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철수가 확정된 겁니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저 또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정고가 되자 한국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산업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죠. 뉴스는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되풀이했어요. 결국 한국이 버려졌다. 저는 기지사령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미군 장성 몇 명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침통하기만 했어요. 한 장성이 물었죠. 그랜트, 자네 분석은 어떤가?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요. 그 말이 정확했어요. A-10은 단순한 공격기가 아니었죠. 근접 항공 지원의 상징이었고 지상군의 확고한 방패였습니다. 그걸 아무런 예고 없이 철수시킨다? 논리가 서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저는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활주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경납고는 쓸쓸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32년간 채워져 있던 그 공간이 이토록 허전할 줄 몰랐죠. 그때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신뢰의 붕괴였어요. 오후 4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정말 떠나는 겁니까? 저는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어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기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군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어요. 이제 여기도 끝이네. 철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냐? 한국은 이제 혼자 버텨야겠지? 저는 식판을 밀어냈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죠. 오후 8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긴급 분석 보고서였죠.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급박했죠. 그랜트, 빅뉴스다. 지금 당장 뉴스 켜봐. 저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사와 기지 최신형 F-16 전투기 오산 기지로 전면 이동 결정.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F-6, 그것도 최신 개량형이라고요? 화면 속 아나운서가 전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방금 발표를 통해 일본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F-16B 전투기 20여 대를 오산 기지로 이동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력 현대화 및 전방 배치 재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F-9V, 일명 바이퍼, 독사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건 평범한 독사가 아니었어요. 진화한 독사였습니다.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이 기체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탐지 능력을 갖췄죠. 동시에 다수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AIM-120D 미사일로 100km 밖의 적을 격추할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공대지 능력이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과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며 공중우세와 지상 타격을 한 번에 해결하는 멀티롤 전투기. 그게 바로 F-16B였어요. A-10이 떠난 자리에 최신의 전력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12시간 전만 해도 세상은 한국이 버려졌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신 전투기가 온다고요?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아봤어요. F-16B는 기존 F-16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투 효율이 40%나 상승했고 항전 장비는 완전히 재설계됐죠. 미 공군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력이었어요. 일본이 보유만 해도 든든하다던 그 전투기를 한국으로 보낸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로 직접 전화를 걸었죠. 담당 장교가 받았어요. 그랜트, 지금 난리야. 모두가 전화하고 있어. 특히 일본 측은 말도 마.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F-16이 정말 오산으로 옵니까? 그가 답했어요. 진짜야. 이미 승인 떨어졌어. 다음 주부터 이동 시작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지. 모두가 그걸 궁금해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상이지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었어요. 교체였죠. 미국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다시 오는 중이었어요. 32년간 이 하늘을 지켜온 A-10이 떠난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2003년 오산에서 처음 근무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A-10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 젊고 패기 넘치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 세상을 지킨다는 확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버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선택받았다. 세상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왜 한국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는 9월, 저는 다시 오상이지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속보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죠? 오전 10시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강렬한 굉음이었어요. 저는 활주로 옆 관측대로 뛰어올랐죠.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F-16B 한 대, 두 대, 세 대 줄지어 하강하고 있었어요. 은빛 기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타이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한 대가 착륙하자 곧이어 다음 기체가 내려왔죠. 20여 대가 모두 착륙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미사와에서 출발한 바이퍼들이 지금 이 땅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기지사령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관이죠, 그랜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지 않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전 세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선 난리가 났어요. 일본 언론 15개 매체가 동시에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인가? 한일 안보 균형이 무너졌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 성명을 냈지만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강경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나섰죠. 한반도는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니다. 미국은 전략적 도발을 멈춰라. 베이징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며 연일 경고를 날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위험을 초대했다. 냉소적인 성명이었죠. 각국 국방부는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보고서를 쏟아냈고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도 회의가 소집됐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미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엔 미군 장성 5명과 한국군 장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F-16B의 배치 계획이 떠 있었죠. 미군 작전 참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F-16B는 다음 주부터 한국 공군과 통합 훈련에 들어갑니다. 목표는 완전한 작전 연동이에요. 한국군 대령 1명이 물었어요. 데이터 링크 호환성은 확인되었습니까? 미군 참모가 답했습니다. 98% 호환 가능합니다. 한국의 링크 16 체계가 우리 시스템과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저는 놀랐습니다. 98%라고요? 그건 거의 동일한 체계라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젊은 한국군 장교 1명이 말했어요. 저희 KF-21과의 연동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성이 물었죠. 한국형 전투기 말입니까? 그 장교가 답했어요. 네. 이미 시뮬레이션에선 성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KF-21,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가 미군의 F-16과 연동된다는 건가요? 일주일 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검증인 자격으로 훈련장에 초청됐어요. 오산기지 지휘통제센터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F-6B 4대가 이륙했어요. 그리고 평택에서 KF-21 2대가 합류했죠. 6대의 전투기가 하나의 편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F-16의 레이더 정보가 KF-21로 전송되고 KF-21의 표적 정보가 F-16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시간이었죠? 미군 지휘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의 표적이 나타난 거죠. 가상의 정미사일이었어요. F-16 편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표적 확인, 요격 준비.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웠어요. 한국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터 링크 완료. 그 요격 각도 최적화됐습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고 정확했죠. 미군 편대장이 답했어요. 확인, 요격 개시. 몇 초 뒤 모의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미군 지휘관이 한국군 작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훈련이 처음입니까? 한국군 중령이 답했죠. 아닙니다. 3번째예요. 3번 만에 이렇게 됩니까? 중령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빨리 배웁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어요.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F-16과 KF-21이 공중에서 교차 기동을 했어요. 한 대가 표적을 탐지하면 다른 대가 즉시 요격 위치로 이동했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조종사 1명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이거 진짜 놀랍네요. 한국 친구들 매뉴얼 다 외웠나요? 한국 조종사가 답했죠. 온 게 아니라 이해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네, 한국 조종사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F-26B의 복잡한 항전 장비를 마치 자신의 손발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국군 조종사 한 명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이름은 박진우 대위였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대위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까? 박진우 대위가 헬멧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준비돼 있었어요. SF6 승하에 오기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데이터를 분석했죠. 미군이 발표하는 순간 저희는 이미 매뉴얼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빠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희는 이 하늘을 지켜야 하니까요. 누가 와도 무엇이 와도 저희가 완벽하게 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남겼어요. 한국 공군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고 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F-19과 KF-21이 실제 전술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엔 복잡한 시나리오였죠. 다층 방어망 돌파, 정밀 타격, 공중 우세 확보까지. 모든 임무가 한꺼번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지휘통제센터에 있었어요. 미군 장성 2명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6대의 전투기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F-16 2대가 방공망을 교란하는 동안 KF-21이 저고도로 침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F-16들이 공중 엄호를 맡았죠. 15분 만에 모든 임무가 완료됐습니다. 미군 장성이 입을 열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군. 옆에 있던 다른 장성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전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교체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배치한 게 아니라 한국과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F-16B라는 최신의 전투기가 한국의 손에서 진짜 전력이 되고 있었어요.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을까요? 그 답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술력, 훈련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조종사들의 실력. 미국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증명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상이지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F-16들이 경납고에 정렬돼 있었고 정비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중 절반은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한 미군 정비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진짜 대단해요. 저희가 놓친 오류까지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물었어요. 왜 한국인가?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완성하는 나라였죠. 미국의 무기가 한국의 손끝에서 진짜 전력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체, 같은 시스템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한국 조종사들의 손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이기는 거였죠. 불과 몇 달 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다시 한번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공개석상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는 명확하게 말했죠. 한국은 방위비를 100배 더 내야 한다. 아니면 미군을 감축하겠다. 100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저런 발언은 처음이었어요. 방위비 협상은 늘 있었지만 저렇게 공격적인 수사는 없었죠. 워싱턴의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랜트, 이거 진짜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짠지 협상 카드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톱뉴스로 다뤘어요. 트럼프 한국의 100배 방위비 요구, 동맹 흔들리나? BBC도 따라붙었죠. 미국의 일방적 압박, 한미 관계 위기. 일본 언론은 더 신이 났습니다. 한국 결국 버텨내지 못할 것?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5년간 쌓아온 동맹이 한 사람의 발언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와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짧고 단호했죠. 대한민국은 공정한 협상을 원한다. 하지만 일방적 압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는 그 성명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면으로 맞선 거예요. 워싱턴은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그리고 일주일 뒤 미국 국방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최신 방공체계 IFPC 배치 결정.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IFPC, 미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요격 체계를 한국에 배치한다고요? 아나운서가 설명했습니다. IFPC는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입니다. 단거리 로켓과 드론을 실시간으로 요격할 수 있으며 이번 배치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 100배 방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신 무기를 배치한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급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일하는 마이클이었죠. 마이클, IFPC가 진짜로 오는 거야? 그가 답했어요. 이미 결정됐어. 다음 달부터 배치 시작이야. 왜 갑자기? 마이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랜트, 솔직히 말할게. 트럼프의 100배 발언은 협상 카드였어. 하지만 한국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거지. 그래서 워싱턴이 당황했어. 한국 없는 아시아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급히 회유책을 내놓은 거지. IFPC가 바로 그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협상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한국을 시험했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한 달 뒤 저는 평택 기지에 있었습니다. IFPC 시스템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거대한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고 화물칸이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발사대, 레이더 시스템, 통제 장비들이 차례로 내려왔죠. 미군 기술자들과 한국군 기술자들이 함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한 미군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답했죠. 보통 3개월입니다. 하지만 한국 팀과 함께라면 한 달이면 될 거예요. 왜죠? 한국 기술자들은 빨라요. 매뉴얼 읽는 속도부터 다르죠. 질문도 핵심을 찌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군 기술자들이 도면을 보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IFPC 테스트 현장에 초대됐습니다. 평택 기지 외곽 넓은 시험장이었어요. IFPC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고 통제실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모의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적어도 고속으로 접근하는 위협이었죠? 레이더가 즉각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표적이 떴어요. 한국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표적 확인, 요격 준비. 미군 지휘관이 답했죠? 승인, 요격 개시. 발사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 하늘로 치솟았어요. 3초 뒤 폭발음, 모의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한국군 장교와 악수했죠.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최신의 가장 중요한 방어 체계를 맡긴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평택 기지 장교 클럽에서 미군 중령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핸더슨이었어요. 평택 기지 작전 참모였죠. 그랜트, 자네도 알다시피 이번 IFPC 배치는 특별해. 어떻게 해요? 아시아 최초야. 일본에도 없고 호주에도 없어. 오직 한국뿐이지. 왜 한국입니까?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신뢰 때문이야. 미국은 한국을 믿어.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한국군은 우리가 준 걸 완벽하게 소화해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택 기지 전체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마크 중령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여기가 정비고입니다. 그가 문을 열었죠. 안은 거대했습니다. F-16 헬리콥터 수송기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령님, 한국 기술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주한미군 정비 시스템의 40% 이상을 한국 인력이 담당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 없이는 우리가 작동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한국 기술자 한 명을 가리켰어요. 저 친구는 이철민 씨입니다. 15년 경력이죠.
F6 엔진 전문가예요. 미군 정비사 중에도 그만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철민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엔진 부품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뭘 보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철민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터빈 블레이드 밑의 균열입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 봐보세요. 그가 확대경을 건넸습니다. 저는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머리카락만 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이거 위험합니까? 방치하면 위험해요. 그가 답했습니다. 비행 중 터빈이 파열될 수 있죠? 미군 정비팀이 놓쳤는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크 중령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요. 우리보다 더 꼼꼼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군 장비를 한국 사람이 고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통신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군 통신 장교 2명이 미군 통신병과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들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통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한국군의 통신 체계는 우리와 99% 호환됩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암호화도 통합됐어요.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 그가 웃었어요. 오히려 한국 측이 우리 시스템 오류를 먼저 발견합니다. 지난달에도 우리 서버에 딜레이가 있었는데 한국군이 먼저 알아챘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뭡니까? 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군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저녁 저는 미군 장교 클럽에 초대됐습니다. 평택 기지 작전 참모 몇 명과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는 편안했고 대화도 솔직했죠. 한 중령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걱정했어요. 불안정한 지역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가 웃었어요. 여기 방공망을 보세요. 본토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 없어요. 한국군이 24시간 하늘을 감시하고 IFPC가 모든 걸 막아줍니다. 저는 평택에서 가장 편하게 잡니다. 다른 대령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제 가족도 여기 있어요. 부인이 처음엔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하죠. 한국 병원도 좋고 치안도 완벽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이 한국을 안전하다고 느낀다고요? 한 소령이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요. 이 효율성, 정밀함, 속도. 한국군은 우리가 상상 못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예를 들면요. 정비 시스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미국은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합니다. 한국은 고쳐요. 그리고 더 좋게 만들죠. 비용도 절반이고 시간도 절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해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간 저는 미군이 한국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군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상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기지사령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랜트, 어제 평택은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가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없이 작동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령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보호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예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이 지역을 지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한국을 돕죠.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활주로를 걸었어요. F-16들이 정렬돼 있었고 정비팀이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군 정비사가 나란히 서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한 미군 정비사가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한국 기술자가 답했어요. 간단합니다. 여기 연결 부분을 조정하면 돼요. 미군 정비사가 감탄했습니다. 천재네요. 매뉴얼에도 없는 방법인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곳은 미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미 공동 기지였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했죠. 계급이 아니라 신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주한미군의 역설 그들은 한국을 지키러 왔지만 이제 한국이 그들을 지킨다. 평택과 오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군 기지다. 한국의 방공망, 한국의 기술, 한국의 효율성 덕분이다. 예,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알고 있다. 이 땅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본토라는 것을. 창밖으로 오상이지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활주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세상을 지킨다고요?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함께 지키는 것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파트너로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신뢰 있고 강한 문장을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한국의 청년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을 도울 준비도 돼 있다. 세계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져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상이지의 밤은 고요했지만 하늘 위에선 F-16과 IFPC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그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죠. 미국 의회는 한국 의존도를 걱정했습니다. 일본은 균형이 깨졌다고 불평했죠. 중국은 위협이라 경고했고 러시아는 조롱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방패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함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었죠. 세상은 한국의 부상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한국이 이제 대등한 파트너가 됐다는 증거였어요. IFPC 배치 소식이 공식화된 다음 날 세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뉴스가 아니었어요. 정치였죠?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다는 소식이었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군사 투자. 저는 화면으로 청문회를 지켜봤어요. 의원 한 명이 국방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최신 방공 체계를 배치합니까? 한국 의존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전략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죠. 또 필요성 아니면 의존입니까? 우리가 한국 없이는 못 버티는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싶었어요. 25년간 이 동맹을 지켜봤지만 저런 질문은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의존도?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고요? 다음 날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도쿄의 주요 언론 16개 매체가 동시에 사설을 냈어요. 제목은 거의 똑같았죠. IFPC 한국 배치, 한일 안보 균형 붕괴. 왜 동맹의 첫 번째 방어선이 한국인가? 일본은 이제 2등 동맹국인가? 일본 방위성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반도 전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속뜻은 명확했죠. 불만이었어요.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베이징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죠. 한반도는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이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다.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한국, 미국의 무기고로 전락, 서울 위험한 선택, 제목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었어요.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이 냉소적으로 말했죠. 한국은 미국의 방패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조롱이 섞인 경고였습니다. 저는 오상이지 사무실에 앉아 그 모든 반응을 지켜봤어요. 미국 내부의 비판, 일본의 불만, 중국의 경고, 러시아의 조롱. 세계가 한국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한국은 조용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오상이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군 장성 3명과 한국군 장성 4명이 마주 앉아 있었죠. 양쪽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군 부사령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동맹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군 작전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장성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소음이라고 봅니다. 소음이라고요? 세상은 늘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약하다, 너무 의존적이다, 스스로 못 지킨다.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 강하다고 하네요. 균형을 깬다고 하죠. 우리가 뭘 해도 누군가는 불편해 합니다. 미군 장성이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 장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비판이 두려워 멈출 수는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젊은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죠. 저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박진우 대위 2장에서 만났던 그 조종사였어요. 그는 자료를 들고 테이블에 섰습니다. F-16과 KF-21 연동 훈련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훈련 성공률, 반응 시간, 요격 정확도, 모든 수치가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군 장성 한 명이 물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박진우 대위가 답했습니다. 네. 3차례 검증했습니다. 놀랍군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박진우 대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미국의 기술을 받았지만 저희 방식으로 완성했습니다. 미군 장성이 눈썹을 올렸어요. 당신들 방식이라니? 협력입니다. 박진우 대위가 말했어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미국이 기술을 주면 저희는 그걸 실전으로 만들죠. 미국이 전략을 짜면 저희는 그걸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라고요? 박진우 대위가 계속 말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저희는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하늘 아래 사는 건 저희예요. 저희가 강해져야 미국도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국군 장성들도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진우 대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위님, 아까 그 말 진심입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물론입니다. 협력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쉬운 길은 의존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짜 동맹이 아니에요. 동맹은 서로가 필요할 때 성립됩니다. 한쪽만 필요하면 그건 지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간 저는 한미동맹을 봤어요. 저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가 제 모든 생각을 뒤집고 있었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신뢰 있고 강한 문장을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한국의 청년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을 도울 준비도 돼 있다. 세계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져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상기지의 밤은 고요했지만 하늘 위에선 F-16과 IFPC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그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죠. 미국 의회는 한국 의존도를 걱정했어요. 일본은 균형이 깨졌다고 불평했죠. 중국은 위협이라 경고했고 러시아는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누군가의 방패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함께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협력이었죠. 세상은 한국의 부상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한국이 이제 대등한 파트너가 됐다는 증거였어요. 왜 한국인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F-16이 왔고 IFPC가 배치됐고 세계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했죠.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이 더 안정적이고 호주가 더 넓고 괌이 더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펜타곤 국방연구소 싱크탱크를 돌며 자료를 모았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미국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필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이었어요.
저는 펜타곤 전략실에서 동북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켰죠. 여기를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삼각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한국은 이 세 강대국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건 약점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가장 완벽한 감시 지점이에요. 중국의 동쪽 해안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의 서쪽 방어선, 모든 게 한국에서 보입니다. 그는 다른 지도를 꺼냈어요. 만약 한국이 없다면 우리는 괌에서 모든 걸 감시해야 합니다. 거리가 3배 멀어지고 반응 시간은 5배 늘어나죠.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도를 응시했어요.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에 박혀 있었습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대륙을 감시하는 전초였죠.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신뢰였습니다. 저는 국방연구소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제목은 주한 미군 무기 체계 호환성 평가였죠.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의 시스템 통합도 98.4%, 일본 72%, 호주 65%.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98.4%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군은 미군 무기 체계를 단순히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개량하고 최적화한다. 데이터 링크, 통신 암호화, 작전 연동 모든 분야에서 미군 본토 수준을 달성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독자적 방산 기술이다. KF-21, K야구 자주포, 천궁 미사일은 모두 미국 기술과 호환되면서도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산업이었어요. 저는 평택항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항만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미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랜트 씨, 여기가 바로 미군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라고요? 네. 그가 컨테이너를 가리켰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155mm 포탄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미군 포탄을 만듭니까? 수백만 발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포탄 수요가 폭발했어요. 미국 본토 생산량으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입니다. 그는 다른 컨테이너를 가리켰어요. 저건 전자부품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삼성에서 만들죠? 저건 한화에서 만든 추진체 부품이고 저건 현대로템에서 만든 장갑차 부품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미군용입니까? 절반은 미군용이고 절반은 동맹국용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24조 원이에요. 세계 4위죠.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과 연관돼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을 먹여 살리는 나라였어요. 저는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거대한 독에서 배 한 척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저건 LNG 운반선입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72%를 차지해요. 미 해군 함정 정비도 여기서 합니다. 미 해군 함정을요? 네. 작년에 니미츠급 항공모함 2척이 여기서 정비받았어요. 미국 본토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죠. 저는 그 거대한 독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인 항공모함이 한국에서 정비받는다고요? 네 번째 이유는 상호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오상이지로 돌아와 한국군 장교 한 명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름은 이준혁 대령이었죠. 군수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준혁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술은 60% 정도 미국에 의존해요. 하지만 산업은 우리가 독립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은요?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40% 이상 의존합니다. 정비, 물류, 생산 기지로서요. 이건 상호 의존이에요. 한쪽만 필요한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네 가지다. 지정학적 위치, 기술적 신뢰, 산업적 역량, 그리고 상호 의존의 깊이.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이 의존하는 파트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도 동북아에서 버틸 수 없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창밖으로 평택항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밤에도 하역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죠. 한국과 미국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제 저는 답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지도의 중심이었고 기술의 파트너였고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전쟁은 무기로 이기지 않습니다. 산업으로 이기죠. 그리고 한국은 그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닌 검증인으로 오상이지에 서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국제 검증인을 초청했어요. 나토, 호주, 싱가포르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왔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제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자격이었어요. 오전 9시 저는 오상이지 지휘통제센터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 전투기 위치, 통신 채널, 무기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에는 지휘대가 있었어요. 미군 지휘관 2명과 한국군 지휘관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들 앞에는 각자의 콘솔이 있었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어요. 네, 오늘 훈련은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적 미사일 공격을 가정하고 전 방공망이 가동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호주군 준장이 앉아 있었죠?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네요.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레드포스 26, 반복한다. 레드포스 26, 가상의 적기가 출격한 거였어요. 메인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표적들이었죠. 12개의 빨간 점이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군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블루포스 스크램블, 전 편대 이륙하라. 3분 뒤 오산에서 F-6호비 4대가 이륙했어요. 동시에 평택에서 KF-21 2대가 합류했죠. 스크린에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FG6의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KF-21로 전송됐습니다. KF-21의 표적 데이터가 즉시 F-16으로 넘어갔죠. 동시에 지상의 IFPC 시스템도 연동됐어요. 패트리어트, 천궁, IFPC까지 모든 방공망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한국군 작전관이 보고했어요. 데이터 링크 완료. 전 시스템 통합 작동 중입니다. 미군 지휘관이 답했습니다. 확인. 요격 순서 지정하라. F-16 편대 고고도 표적 담당. KF-21 저고도 침투 표적 담당. 지상 방공망은 누락 표적 대응.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전투 시나리오였죠. 각 전력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임무를 분배하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F-16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표적 라곤, 미사일 발사 준비? 그 순간 KF-21 조종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 표적 각도 수정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송합니다. 1초도 안 돼서 F-16 편대장이 답했어요. 데이터 수신, 각도 수정 완료.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지금 뭘 본 겁니까? 한국 조종사가 미군 조종사에게 전술 조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호주군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네요. 저게 가능한 거예요? 스크린 속에서 파란 선이 뻗어나갔어요. 미사일이 발사된 겁니다. 3초 뒤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격추였습니다. 연이어 F-16 2대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빨간 점이 2개 더 사라졌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저고도로 급강하하며 방공망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F-16의 사각지대였죠.
한국군 지휘관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청웅 3호 기동, 표적 추적하라. 지상 방공망이 움직였어요. 청웅 미사일 시스템이 표적을 포착했죠. 동시에 IFPC도 반응했습니다. 청웅 발사 준비, IFPC 백업 준비, 표적거리 35km.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옆에 호주 준장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바우스. 스크린에서 초록색 선이 솟아올랐어요. 천궁 미사일이었습니다. 빨간 점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죠. 3초 뒤,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격추 성공이었어요? 지휘통제센터가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호성이 울렸죠.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이 서로 악수했어요. 미군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편대에 통보한다. 훈련 성공. 12개 표적 전부 격추. 놓친 표적 없음.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어요. F-16과 KF-21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고 지상 방공망이 완벽하게 백업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명령이 즉각 실행됐죠. 말 그대로 완벽한 합동훈련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디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미군 작전 참모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평균 반응 시간 4.2초, 표적 격추율 100%, 데이터 링크 끊김없음. 완벽합니다. 한국군 작전관이 보충했습니다. KF-21과 F-16의 전술 조율이 예상을 초과했어요.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전투력을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호주 준장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미군 조종사에게 전술 수정을 제안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게 사전에 계획된 겁니까? 한국군 작전관이 답했어요. 아닙니다. 실시간 판단이에요. 저희 조종사들은 전체 전술 상황을 보고 최적의 선택을 제안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요? 미군 지휘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제안하든 최선의 선택을 따릅니다. 계급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 말에 전율했어요. 이건 명령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협력 체계였죠.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우고 있었어요. 디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F-16 편대장을 만났습니다. 미군 대위였죠. 이름은 존 매튜스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위님, 한국 조종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습니까? 그가 헬멧을 벗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니 맞더군요. 그 친구가 본 각도가 더 정확했어요. 전 그걸 믿었습니다. 신뢰가 쉽게 생기던가요? 훈련이 답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린 지난 3개월간 함께 날았어요. 한국 조종사들의 실력을 봤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전술을 이해해요.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종 검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미연합 방공체계는 완성됐다. F-16, KF-21, IFPC, 패트리어트, 청운까지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 방식이다. 저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하늘은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고 신뢰가 명령을 대신한다. 이게 진짜 동맹이다. 창밖으로 오상이지 활주로가 보였어요. F-16들이 정렬돼 있었고 정비팀이 점검을 하고 있었죠.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나란히 서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하늘이 아니라 신뢰가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협력이 승리를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 방어선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과 대등할까? 하지만 오늘 하늘이 답했어요. 대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였어요. 오상이지 미군 장병 식당에서 이상한 농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거야? 한국이 우릴 지키는 거야?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25년간 주둔한 미군이 뭔 소리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농담은 농담이 아니게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였죠.
173만 평 4만 명 이상의 인원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지 입구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방공 레이더가 사방에 펼쳐져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발사대, 천공 시스템, 그리고 새로 배치된 IFPC까지. 삼중 방어망이었죠? 하늘을 보니 24시간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어요. 현재 평택과 오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군 기지입니다. 어떤 미사일도 이 방공망을 뚫을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본토보다도요? 본토보다도.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워싱턴이나 샌디에이고보다 방공망이 촘촘합니다. 이건 한국군 덕분이에요. 한국군 덕분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군 기지를 한국군이 지킨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정비구역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 F-16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분해돼 있었고 기술자들이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 기술자 절반이 한국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미군 정비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마크 존슨 중령이었죠? 저는 물었어요. 중령님, 한국 기술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주한미군 정비 시스템의 40% 이상을 한국 인력이 담당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 없이는 우리가 작동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한국 기술자 한 명을 가리켰어요. 저 친구는 이철민 씨입니다. 15년 경력이죠. F-16 엔진 전문가예요. 미군 정비사 중에도 그만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철민 기술자에게 다가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엔진 부품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뭘 보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철민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미세 균열이에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 봐보세요. 그가 확대경을 건넸어요.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머리카락만 한 균열이 보였어요. 이거 위험합니까? 방치하면 위험해요? 그가 답했습니다. 비행 중 터빈이 파열될 수 있어요. 미군 정비팀이 놓쳤는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크 중령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요. 우리보다 더 꼼꼼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미군 장비를 한국 사람이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군보다 더 정확하게요. 우리는 통신 통제실로 이동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군 통신 장교 2명이 미군 통신병과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들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어요. 미군 통신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통신 체계는 우리와 99% 호환되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암호화도 통합됐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 그가 웃었어요. 오히려 한국 측이 우리 시스템 오류를 먼저 발견합니다. 지난달에도 우리 서버에 딜레이가 있었는데 한국군이 먼저 알아챘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뭡니까? 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군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미군 장교 클럽에 초대됐어요. 평택기지 작전참모 몇 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고 대화도 솔직했죠. 한 중령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랜트,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걱정했어요. 불안정한 지역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가 웃었어요. 여기 방공망을 보세요. 본토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 없어요. 한국군이 24시간 하늘을 감시하고 IFPC가 모든 걸 막아줍니다. 저는 평택에서 가장 편하게 잡니다. 다른 대령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제 가족도 여기 있어요. 부인이 처음엔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한국 병원도 좋고 치안도 완벽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이 한국을 안전하다고 느낀다고요? 한 소령이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요. 효율성, 정밀함, 속도. 한국군은 우리가 상상 못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예를 들면요. 정비 시스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미국은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해요. 한국은 고칩니다. 그리고 더 좋게 만들죠. 비용도 절반이고 시간도 절반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25년간 저는 미군이 한국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어요. 한국이 미군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상이지로 돌아왔어요. 기지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랜트, 어제 평택은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가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없이 작동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령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보호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예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이 지역을 지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한국을 돕죠.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F-16 숲들이 정렬돼 있었고 정비팀이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와 미군 정비사가 나란히 서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한 미군 정비사가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한국 기술자가 답했어요. 간단해요. 여기 연결 부분을 조정하면 돼요. 미군 정비사가 감탄했습니다. 천재네요. 매뉴얼에도 없는 방법인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곳은 미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미 공동 기지였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했죠. 계급이 아니라 신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주한미군의 역설 그들은 한국을 지키러 왔지만 이제 한국이 그들을 지킨다. 평택과 오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군 기지다. 한국의 방공망, 한국의 기술, 한국의 효율성 덕분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알고 있다. 이 땅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본토라는 것을. 창밖으로 오상이지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활주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킨다고요.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함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파트너로 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10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규모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이라는 이름이었죠. 나토, 호주, 싱가포르, 인도, 영국에서 군 장성과 전략가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발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30개국 대표 1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었죠. 변화하는 동북아 전략 환경, 개회사가 시작됐어요.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서울에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태평양 안보의 새로운 국면을 논의할 거예요. 첫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방공체계의 진화였어요. 한국군 작전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떠올랐죠. F-16B, KF-21, IFPC 패트리어트, 청운까지 5가지 전력의 통합 네트워크였어요. 현재 한반도 방공망은 실시간 연동률 97%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영국 공군 준장이었죠. 한국 독자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의 호환성이 그렇게 높습니까? 98%입니다. 본부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지난 5년간 통합 작업을 진행했어요. 현재는 사실상 단일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호주 국방연구소 소장이 물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본부장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통합도에서 한국이 40% 앞서요. 방공망 밀도는 60% 높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복도에서 나토 분석관 한 명과 마주쳤어요. 이름은 페터 슈미트, 독일 출신이었죠.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랜트,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지금은요, 놀랐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한국의 방공망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 촘촘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입니다. 옆에서 일본 방위성 연구관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인정해요. 한국의 통합 속도는 놀랍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을 인정한다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F-35 핵심 부품 정비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요. 로키드 마틴의 검증을 통과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일본도 F-35를 운용하는데 왜 한국만 정비 권한이 있습니까? 기술 신뢰도 때문입니다. 차관보가 답했어요. 한국은 부품 정비 오류율이 0.02%예요. 미 본토 수준입니다. 이 정도 품질을 유지하는 나라는 아시아에 없어요. 이어 인도 국방연구소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AI 드론 시스템 공동 개발도 한국과만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차관보가 확인했어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달파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파트너십이지 하청이 아닙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사이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던 거예요. 중국 외교부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변인의 목소리는 냉랭했죠. 서울에서 열리는 소위 안보 포럼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한국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아침 뉴스를 보며 긴장했어요. 중국이 직접 나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러시아도 가세했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냈죠. 우리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우려한다. 중국과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다. 연합훈련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뉴스를 본 거였죠? 나토 사령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중국은 늘 이렇게 나옵니다. 호주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이게 한국의 중요성을 증명해요. 중국이 불편해한다는 건 한국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영국 준장이 덧붙였어요. 러시아까지 나섰다면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에요. 그들도 전략적 변화를 감지한 겁니다. 한국 측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위협은 늘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오전 세션은 방산산업과 경제안보였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장이 단상에 섰어요.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24조 원을 돌파했어요. 세계 4위입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5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는데요. 포탄 생산이 핵심이에요. 청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연간 수백만 발을 생산합니다. 세계 3위 규모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우리 생산 능력이 주목받았어요. 스크린에 조선업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한진, 대우, 삼성중공업, 저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의 72%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 해군 항공모함도 우리 조선소에서 정비받았어요. 정장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증명입니다. 싱가포르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과 방산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청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에요. 폴란드, 호주와 이미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휴식 시간 저는 인도 대표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이름은 라제시 쿠마르, 국방정책 전문가였습니다. 그랜트, 저는 3년 전 서울에 왔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요? 3년 전엔 한국이 방어적이었어요. 북한만 신경 썼죠. 근데 지금은 지역 전체를 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된 거예요. 요 옆에서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한국과 정보 공유를 논의 중이에요.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정보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제 한국이 정보까지 제공하는 겁니까? 저녁 만찬에서 저는 호주군 중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헤이워드 작전 전문가였어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저는 10년 전 서울에 왔었어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요? 10년 전엔 한국이 미국에 의존했어요. 기술도 전략도 모든 게 미국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개발해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 옆에 있던 영국 공군 준장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브렉시트 이후 우리도 독자 방어력을 고민하는데 한국 모델이 참고가 돼요. 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성을 확보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배우겠다고요? 다음 날 제 발표 차례였어요. 제목은 25년의 관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학 변화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고 150명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시작했어요. 1999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고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확신은 바뀌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고 동시에 미국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평택 기지의 방공망, 한국 기술자의 정비 참여율, 통합훈련 성공률까지. 주한미군 장병들은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가, 한국이 우리를 지키는가?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해요. 둘 다입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 대표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속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배우고 적응하고 개선하는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F-36이 배치된 지 3개월 만에 완벽한 통합 운용을 달성했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나토 전략 분석관이 물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너무 전방에 나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위험은 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 속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보호 대상에서 파트너로, 이건 단순한 인식 변화가 아니었어요. 실력으로 증명된 변화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전쟁 기념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용산 거리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저 하늘 위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1999년 처음 오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젊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킨다는 확신이었죠.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확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최전선이 아니었어요. 중심선이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향했고 한국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실력으로, 신뢰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준비로 중국이 불편해하고 러시아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증거였어요. 한국이 중요하다는 증거였죠. 그날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의존이 아닌 협력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최전선이 아닌 중심선으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버려졌다던 그날 한국은 신의 무기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완벽하게 다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세계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